안녕하세요. 사플TV 이승인 세무사입니다.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이제 4달 반 정도 되었는데요. 유튜브를 시작하자마자 세법이 어마어마하게 자주 바뀌었습니다. 네, 6.17 대책, 7.10 주택시장 보완 대책, 그 이후에 8월 달에 민특법, 계속해서 세법이 바뀌어서 거기에 대응해서 또 고객분들, 또 함께하는 중개사분들, 이분들의 요청으로 여러 가지 영상을 제작했는데요. 사실은 제가 가현텍스 강남이라는 세무회계 사무실을 오랫동안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날씨도 굉장히 좋아졌고 휴가 가신 분들도 많이 복귀했고 해서 결산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해야 되거든요. 8월 달에 이미 중간예납 법인세 중간 결산했고요. 이제 11월 달이 되면은 개인들 중간 결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무회계 종사하시는 분들, 실무자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영상을 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부대 사업으로 육성교육이라는 직원 육성 교육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오프라인 교육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육성 교육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무료로 다 배포할 것입니다. 총무 일반, 4대 보험, 핵심 인사노무 관리, 그 다음 세무회계 일반, 그 다음 회계 결산 일반, 세무조정 전 범위에 걸쳐서 세무회계, 재무회계 종사원들의 실무자분들의 여러가지 실무 정보를 제공하는 육성 교육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오프라인 교육은 전부 중단되었고요. 영상으로 모든 교육 자료를 무료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많은 성원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실무에서 빈번히 접하는 개정세법 핵심 정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3종 세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개정세법 핵심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실무에서 빈번히 접하는 개정세법 핵심 정리 2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율 개정사항입니다. 기존에 수정신고 가산세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산세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만 해당이 됩니다. 납부불성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은 신고불성실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50% 감면을 해줬고 12개월 이내에는 20% 감면, 24개월 이내 10% 감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구간이 조금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1개월 이내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무려 90%를 감면을 해주고요. 3개월 이내 75%, 6개월 이내 50% 이렇게 구간을 세분했습니다. 그러므로 수정 신고할 일이 생기면은 한 달 내에 무조건 신속하게 한 달 내에는 하셔야 가산세 90%를 감면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2개월 이내는 20% 감면에서 30% 감면으로 10%포인트 늘었습니다. 그리고 24개월 이내 10% 감면은 18개월 1년 반 이내는 20%, 24개월 이내 10% 감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4개월이 초과되면은 감면이 없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기한 후 신고 가산세 감면율입니다. 기한 후 신고라는 것은 정해진 신고 기한,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상반기 7월 25일이죠. 그때까지 신고를 못하신 분들이 7월 25일 이후에 신고를 하는 경우 기한 후 신고 가산세가 따라 붙는데요. 기존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1개월 이내 50% 감면, 6개월 이내 20% 감면. 그랬던 것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1개월 이내 50% 감면은 동일하고 3개월 이내는 30%, 6개월 이내 20%. 구간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기한입니다.
발급의 의미는 공급 시기를 의미하고 작성 일자를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issue 또는 write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월, 7월 상반기 중에 공급 시기를 3월 10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1번 구간 이 구간이죠. 3월 10일 공급 시기면 3월 11일부터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한까지 발급을 하면은 지연 발급 가산세가 나옵니다. 공급자 1%, 공급받는 자 0.5%.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이후에 발급을 하면은 이 기간이죠. 2번 기간이죠. 미발급 가산세로 2배 2% 가산세와 공급받는 자는 10% 가산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0%를 불공하니까 과태료가 결국 10%가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과태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외로 거래처별로 각각의 거래처별로 매월 말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2월 10일까지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몰아서 발급하겠다는 거죠. 한 거래처에 한 달에 200번 거래를 했다. 그럼 200장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월 말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한꺼번에 200건 총액을 적어서 한 건으로 끊어서 2월 10일까지 발급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3월 10일을 공급 시기로 하여 이 기간 1번 기간에 발급을 하면은 지연 발급 가산세 공급자 1%, 공급받는 자 0.5% 전자세금 계산서 가산세가 부과되겠습니다. 이 기간에는 지연 발급 가산세. 그리고 7월 25일 부가세 확정 신고 기한 이후 2번 기간의 발급 시에는 미발급 가산세. 공급자 2%, 공급받는 자 10%, 매입세액 불공. 그리고 실무 꿀팁입니다.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서 정상적인 6월 30일 이전에 공급 시기는 3월 10일로 해서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고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정상 신고를 하면은 공급받는 자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공급하는 자, 매출자만 1% 가산세를 물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실무에서 많이 물어보는 꿀팁 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자세금 계산서 전송기한입니다. 전송의 의미는 이메일로 보낸다는 뜻이죠. 신고, 제출 시기를 뜻하는데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간 날, 저장된 날, 접속된 날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이 예를 들어서 공급 시기는 3월 10일입니다. 이날 공급 시기고 이날 3월 11일은 발급일에 공급 시기 다음 날이 되고요. 3월 12일은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달이 됩니다. 이 날짜를 3월 12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월 12일을 기준으로 해서 1번 기간이죠. 1번 기간 3월 12일부터 7월 25일까지 1번 기간에 전송을 하시면은 지연 전송 가산세 공급자 0.3%가 부과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2번 기간이죠. 부가세 확정 신고 기한 이후에 전송하는 경우는 미전송 가산세 과태료가 0.5%. 여기서 공급받는 자는 전송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전송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도 없기 때문에 수동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가산세는 전혀 부과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산세, 발급 가산세, 전송 가산세에 한도가 있습니다. 각 건별로 하나의 건별로 한 건별로 1억인데 중소기업은 한 건에 5천만 원이 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소액수선비 관련된 건데요. 먼저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자산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건데요. 이 경우는 자산으로 계산한 다음에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 반면 수익적 지출은 현상 유지 등 소모품 교체의 성격이 강합니다. 소모품은 빈번히 흔히 자주
망가지는 그러한 소액의 부품을 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정 내용은 자본적 지출에 대한 예외 부분에서 한 가지 바뀐 게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의 예외이므로 즉시 비용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의 예외로 즉시 비용 처리 가능한 경우 세 가지는 이런 게 있습니다. 300만원 미만의 수선비, 자산가액의 5% 미만 수선비, 3년 미만마다 주기적 반복적으로 수선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자본적 지출에 대한 예외로 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한데 300만원 미만 수선비가 소액 수선비라고 부르는데요. 이 기준이 600만원 미만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미술품 등에 대한 송금 인정 범위인데요. 2019년 2월 13일부터 세법이 개정되어서 개정 전에는 점당 500만원까지 송금 인정되었는데 2019년 2월 13일부터는 1점당 1000만원까지 인정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장식, 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 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비치하는 미술품 등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을 법인의 송금에 산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득가액은 거래 단위별로 한 점당 1000만원 이하인 것에 한한다, 이렇게 한도까지 첨부해 드렸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 규정인데요. 소득세법상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 규정인데요. 내용 산식은 밑에 나와 있습니다. 보증금 합계에서 3억을 공제하고 60%를 곱하고 거기에 간주임대료 이자 1.8%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이자율이 2.1%에서 1.8%로 개정되었습니다. 국세 환급 가산금, 국세가 환급될 때는 이자를 붙여서 환급을 시켜주는데 그때 이자율이 1.8%입니다. 이거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되면서 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 이자율도 1.8%,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 이자율도 1.8%, 이렇게 전부 1.8로 개정되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단순경비율 소득 상한 배수 인상입니다. 인정경비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이 있는데요. 기준경비율은 수익금액에서 주요 경비 빅3 밑에 나와 있습니다. 매입비용, 상품 매입비용이죠. 그 다음 인건비, 임차료, 이 세 가지는 장부를 해서 빼고 그 다음 기준경비를 뺍니다. 기준경비는 수익금액의 20%에서 30% 범위 내에 법에 정해진 율을 곱해서 빼면 되겠습니다. 주요 경비를 빼주기 때문에 이 기준경비율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주로 20%, 30% 범위 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은 주요 경비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금액에서 단순경비는 60%에서 90%까지 조금 금액이 기준경비보다는 2배, 3배 많습니다. 그 금액을 곱해서 수익금액에서 그 비율, 단순경비율을 곱해서 빼면은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나오고요. 거기에 간편장부자는 2.6배, 복식부기자는 3.2배를 곱해서 단순경비율 소득금액을 계산했는데 이 비율이 인상되었습니다. 2.6이 2.8, 3.2가 3.4, 0.2%포인트 인상되었습니다. 장부를 하지 않는 경우는 이러한 인정경비율을 위해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1번 기준경비율에 의한 방법과 2번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해서 둘 중에 작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라 작은 금액입니다. 작은 금액. 한번 보겠습니다. 대송금, 송금 산입 범위입니다. 소액채권, 장기채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소액채권 보겠습니다. 소액채권은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채권가액 20만원 이하의 소액 채권을 송금 산입할 수 있었는데요. 30만원으로 금액이 조금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장기 채권입니다. 장기 채권은 1년 이상 미수가 발생한 채권인데요.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미수금은 송금 산입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회계학에서는 장기 채권은 1년 이상인데 세법에서 대손 처리할 수 있는 장기 채권은 2년입니다. 2년. 이거는 전문건설업 등 기업 진단할 때도 똑같습니다. 2년이 지나면은 장기 채권으로 분류해서 자산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참고로 대손 처리, 대송금, 송금 산입에서 주의할 점, 특수관계자 거래 채권은 제외됩니다. 기본적으로 특수관계자는 친척으로 4촌까지, 인척으로는 6촌까지입니다. 친척은 성이 똑같은 거죠. 아버지 쪽이죠. 인척은 결혼에 의해서 맺어진 배우자 쪽.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촌과 6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놓치기 쉬운 부분. 이렇게 대송금을 송금 산입하려면은 여기까지는 세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고사항, 상대방 무자력 확인 조건부, 이거는 실무상 세무서에서 이거를 요청을 하는데요. 상대방이 무자력인 것을 서류로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한 방법은 법무사나 채권 추심회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래처 간에 서로 짜고 대손 처리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조세 채권 일시를 방지할 수 없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이러한 조건부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즉시상각 의제입니다. 원칙적으로 즉시상각 의제는 하나의 거래 단위별로 그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산은 즉시 상각 의제할 수 있습니다. 즉시 비용 처리하고 끝낼 수 있다는 거죠. 자산으로 잡지 않고 경비로 그냥 떨 수 있다는 거죠. 거래 단위별로 한 건당 100만원 이하.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취득가격과 무관하게 취득가격이 100만원이 되든 200만원이 되든 50만원이 되든 금액과 무관하게 즉시 상각 의제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어구, 어선용구를 포함한 어구, 금액과 상관없이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화필름, 사무용 가구, 전기기구, 그 다음 가스기기, 시험기기, 측정기기, 기기 세 가지입니다. 가, 시, 측. 그리고 공구와 기구에서 기구는 빠집니다. 기구. 기구는 전기기구만 즉시상각 의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구에서 주의하셔야 될 점, 금형은 빠집니다. 금형은 금액도 좀 비싸고 오랫동안 쓸 수 있기 때문에 즉시상각 의제할 수 없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 계산법인데요. 이 부분은 개정사항은 없지만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상시근로자의 정의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상시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제외되는 근로자입니다. 제외되는 근로자 1번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근로자. 1년 미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단시간은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를 말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 3번 임원 및 최대주주 근로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임원이나 최대주주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갑근세 및 4대 보험 납부가 확인되지 않는 근로자도 상시근로자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 갑근세 및 4대 보험입니다. 갑근세나 4대 보험을 한 가지라도 내면은 상시근로자로 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갑근세 또는 4대 보험 납부가 확인되지 않는 자하고 갑근세 및 4대 보험 납부가 확인되지 않는 자는 틀립니다. and냐 or의 개념이기 때문에 차이가 많은 거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식 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 계산 산식입니다.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연간 합계를 그해 연도 개월수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1월 말에 40명, 2월 말에 50명, 3월 말에 60명, 5월 말에 얼마, 이렇게 쭉 1년치를 12번을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12 연도 개월수로 나누면 상시근로자가 계산되겠습니다. 상시근로자는 각종 세액 계산이나 장려금 신청, 지방세 여러 가지에 적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부가가치세 면세,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입니다. 기존에 신선한 것, 건조한 것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신선한 것은 좀 잘 보존한 거죠. 건조한 것은 말린 거죠. 이렇게 두 가지가 되어 있었는데 냉장한 것, 냉동한 것으로 범위를 조금 넓혔습니다. 냉장은 냉장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냉장실, 시원하게 잘 보존하는 거죠. 그리고 냉동은 꽁꽁 얼리는 거죠. 냉장고, 냉동실, 해동해서 음식을 드셔야 되죠. 냉동실에 있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가 추가되었습니다. 그 다음 냉동 어류 중에서 기름치는 제외한다. 이런 규정이 들어왔습니다. 기름치는 참치와 비슷한 생선, 물고기 종류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 13. 영세율 적용 대가의 지급 방법에 대한 건데요. 기존에 이렇게 대가의 지급 방법이 규정되어 있었는데 보겠습니다. 국외의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외화를, 달러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한 은행에 매각, 외국한 은행에 맡기고 한국 돈으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영세율 적용 대가의 지급 방법을 지킨 것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할 재화 용역 대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할 때 이때도 영세율 적용 대가의 지급 방법을 지킨 것으로 인정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 추가된 것이 있습니다. 인정되는 대가 지급 방법이 세 가지가 추가되었습니다. 먼저 대가를 외국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도 인정됩니다. 그리고 비거주자가 발행한 개인 수표를 받아서 외국한 은행에 맡기는 경우도 인정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국외에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으로부터 외국한 은행을 통하여 달러를 직접 송금받아 외화 예금 계좌로 예치하는 경우도 인정되는 것으로 들어왔습니다. 외국한 은행을 통하여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야 되고 또 외화 예금 계좌로 예치까지 해야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14번 면세 농산물 의제 매입세액 공제입니다. 의제 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 없이 면세로 매입을 했지만 부가가치세를 2%, 4%, 6%, 8%, 9% 이렇게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10%가 정상적인 매입세액이지만 의제이기 때문에 10%를 넘지는 못하고 2, 4, 6, 8, 9%를 부가세 매입세액으로 의제해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공제율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과세 유흥 장소인데요. 104분의 4에서 102분의 2로 절반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기존에 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를 보겠습니다. 업종별로 공제율입니다. 먼저 개인 음식점입니다. 개인 음식점 과표 4억 이하는 109분의 9, 4억 초과는 108분의 8, 이렇게 개인 음식점이 거의 10%에 육박하는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음식점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법인 음식점 106분의 6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법인 음식점 의제 매입세 공제 놓치신 분들 많은데요. 106분의 6%가량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면세로 구입한 금액의 거의 6%를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1억을 매입했으면은 600만 원을 공제해 주는 거죠. 그것도 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두 번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은 개인, 법인 할 것 없이 중소기업이면은 네, 중소기업만 해당됩니다. 중소기업인 제조업은 네,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104분의 4, 104분의 4. 음식점 아닙니다. 제조업입니다. 제조업. 중소기업인 제조업, 중소기업인 개인 제조업, 제조업도 104분의 4를 의제 매입으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 유흥장소, 과세 유흥장소는 네, 102분의 2로 104분의 4에서 102분의 2로 절반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 다음 공제 한도입니다. 과세 표준이 나와 있고 기본 한도가 나와 있고 특례 한도가 나와 있습니다. 개인 부가세 과세 표준 2억 이하인 경우 기본 한도 50인데 특례 한도로 55%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음식점은 65%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특례 한도를 적용해주고 있는데 특례 기간이 지나면은 이거는 없어지고 기본 한도로 돌아갈 것입니다. 네, 과표 2억 4억 사이는 기본 한도 50, 특례 한도 55%, 네, 음식점 60%입니다. 그리고 과표 4억 초과는 네, 기본 한도 40%, 특례 한도 45%, 네, 음식점 50% 이렇게 네,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법인은 가표하고 상관없이 가세 표준에 상관없이 무조건 기본 한도 30, 특례 한도 40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한도입니다. 이 한도를 넘으면은 네,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네, 다음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입니다. 임대보증금 곱하기 이자율 네, 1.8% 곱하기 365분의 n 일수 계산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상반기 6개월, 하반기 6개월 네, 이렇게 기간별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일수 계산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반면 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는 1년이기 때문에 네, 365분의 365 100%이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에서 3억 공제하고 곱하기 60% 곱하기 이자율 하면은 끝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개정세법 핵심 정리 두 번째 시간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